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38, 3년 만에 다시 돌아온 싱글이 된 이혼녀입니다. 지금은 친정 아빠의 일을 도와드리면서 3년 사이 망가진 가족들과 제 삶을 다시 건축하는 것에 힘쓰는 중이랍니다. 평소에 즐겨 듣는 채널 구독자인 와중에 저 역시 들려드리고 싶은 사연이 있어 이렇게 어설프게나마 적게 되었으니까요. 재밌게 들어주세요. 지금은 이혼했지만 3년 전 저는 평범한 남자를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빠가 젊어서부터 막노동을 시작으로 자수성가하신 스타일이세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꽤 규모가 큰 건설업 간판을 달고 승승장구했었답니다. 저는 아빠가 힘들게 고생하셔서 일구어내신 것들을 눈으로 보며 컸기 때문에 한 끼 식사를 먹더라도 항상 당신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살아왔죠. 자식으로서 아빠를 향한 효심이 가득한 건 당연했고 부모님도 두 분의 사이가 좋으셨어요. 힘든 시절도 물론 있었지만 부유했을 때보다 그 시절에 살 부대끼며 살았던 시절이 더 좋다고 회상하실 정도니까요. 저는 30이 넘도록 부모님 품 안에서 부둥부둥하며 컸던 것 같아요. 어려서 연애도 좀 해보고 그래야 했는데 이상하게도 연애에는 별 소질이 없고 낯가리는 성격에 남자를 만나도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뭐 제가 매력이 없는 스타일이라고 해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봐도 전 너무 평범하고 뭐랄까 확 끌리는 스타일의 여자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 3년 전 30 중반이 되었을 쯤 그 당시 취미도 많았는데 그중에 백패킹이라고 동호회를 다녔어요. 작은 텐트를 꾸리고 장비를 챙겨서 고지 높은 산에 올라가 하룻밤 자고 오는 그런 레포츠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는 일출이 제 심심한 인생의 은근 힐링이었거든요. 연령대가 다양하다 보니 그 안에서 은근 눈이 맞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저는 그 동호회에서 신랑을 만났습니다. 그 동호회를 같이 다니시는 분이 마침 저희 아빠가 하시는 건설회사의 대리님이었어요. 그분은 유부남이셨고 와이프 되시는 분과 함께 저랑 이렇게 셋이 산을 자주 탔답니다. 어느 날 아빠 밑에서 일하시는 대리님께서 고등학교 동창이라며 한 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이제 입문하는 사람이니 잘 가르쳐 달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그 당시 신랑도 눈에 띄는 스타일은 아니었고 저 역시 그랬으니 서로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산 정상에 올라서야 그분과 대면했고 서로 어색하지만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인사해. 내가 다니는 우리 회사 사장님 따님이셔. 그 한마디에 남자의 표정이 묘하게 바뀌더라고요. 내내 심심해 보이던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변하는데 전 그런 표정 익숙했어요. 사장님 딸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친구놈 직장의 사장 딸이라 하니 격이 느껴졌던 건가 봅니다. 각자 싸온 음식들을 먹는 와중에도 제게 은근히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남자를 데리고 온 부부가 미안해할 정도였으니까요. 어디 사세요? 네, 저는 분당 살아요. 우와, 천당 위에 분당이라던데. 재밌으신 분이네요. 직업은 뭐예요?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결혼 안 해요? 생각보다 남자의 관심이 나쁘지 않은 겁니다. 저도 짧은 경력이지만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연애에 갑자기 나타난 상대는 생각보다 사람을 들뜨게 만들었거든요. 알고 보니 남자는 저보다 2살 위였고 직업은 공무원이었습니다. 홀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다고 첫 만남부터 말하는 모양새가 솔직히 나쁘지 않게 다가오더군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돼서 어렵게 자란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꺼내는데 이상하게 동정심이 드는 겁니다. 저는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에
그런 가정에서 자란 케이스를 보면 이상하게 눈이 가더라고요. 물론 남이 불행한 걸 보며 스스로가 얼마나 행복한지 비교하는 건 나쁜 거지만 그래도 주어진 삶에 신께 감사하며 사는 건 있었어요.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자를 향한 관심 때문이었는지 동정심에 조금 휘둘렸나 봐요. 저는 그렇게 만난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서로 홍기가 꽉 찬 것 때문인지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우리 결혼할까? 어차피 잘 맞기도 하고 남편이 공무원 정도면 괜찮지 않아? 우리 이렇게 시간 끌지 말고 결혼하자. 결혼? 어, 더 늦어지면 아이 갖기도 힘들잖아. 우리 어머니도 걱정이 많으셔서 나도 이제 내일 모레면 40인데. 글쎄, 우리 둘이 만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결혼 이야기 나온다는 게 좀 빠르다고 느껴져서. 아, 좀 그렇지. 하긴 내가 결혼할 준비가 완벽하게 된 것도 아니긴 해. 저의 거절에 남자친구는 이내 실망한 얼굴과 불쌍한 표정으로 제게 머뭇거리며 말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많이 모자라서 그런가? 하긴 공무원이 벌면 얼마나 벌겠어. 사장님 딸이랑은 결이 다르겠지. 그 순간 저는 아차 하는 생각에 서둘러 손사래를 쳤습니다. 산에서 만난 이후부터 남자친구의 적극적인 연애 공세가 부담스럽긴 했어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계속 만나보고 싶은 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결혼까지 밀어붙이는 남자친구가 부담스러웠을 뿐입니다. 아니야. 오해한 것 같아. 그래, 서로 부모님한테 인사드리자. 정말? 아, 혹시 자기 아버님이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하지? 왜? 나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능력도 변변치 않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낮은 게 흠이라면 흠이었다랄까요? 이상하게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을 너무 뵙고 싶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처한 능력이나 상황이 저와는 비례하지 않는다며 너무 자책하는 모습에 보기 안 좋았어요. 저는 결국 내키지는 않았지만 아빠와 엄마에게 그날 저녁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좀 놀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가워하셨어요. 마냥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 아빠가 운영하시는 건설회사 대리님의 지인이라고 하니 은근 반기는 듯 하셨고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엄마 아빠를 보고 싶어 한다는 얘기도 하게 되었죠.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 벌써 인사를 와? 그게 아직 7달밖에 안 됐는데 남자친구가 나를 많이 좋아해. 그래서 얼른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네. 허락받고 정식으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싶어 해서요. 아빠는 그 당시 제 기억에는 조금 떨떠름해 보이셨어요. 어서 데려와라가 아닌 조금 더 만나봐라. 요즘 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 잘 만나보고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싶을 때 그때 데려와라.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1년이라는 시간을 좀 채우고 나니 그제야 아빠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와서 인사를 해도 좋다는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사이 남자친구는 가만히 기다렸냐고요? 그럴 리가요. 시간을 끄는 제게 삐지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친정집으로 보낼 선물을 가득 안겨 보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드디어 친정으로 인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늦게 만난 두 사람이 그래도 결혼을 전제로 연애한다는 말이 좋으셨나 봐요. 부담스럽게도 식탁 휘어지게 음식을 차리셨고 아빠 역시 바쁘신 일정이었던 당시 저녁 시간을 간신히 빼주셨어요. 남자친구는 친정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를 보더니 대뜸 절을 하려는 겁니다. 요즘 시골도 여자 쪽 부모님 보고 대뜸 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저희 집은 기독교이기에 절을 안 하거든요. 갑작스런 행동에 모두가 당황했지만
우리 모두가 같지 않다는 걸 이해하기에 아빠는 너그럽게 남자친구의 절을 받아주시더라고요. 절 받으십시오. 그래, 반갑네. 자네가 내 딸과 교제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다고? 예, 결혼을 허락받고 싶습니다. 이 사람 첫눈에 보고 제가 너무 반했거든요. 왜 이제 나타났나 싶을 정도로 매일매일 보고 싶어 죽겠습니다. 장인어르신. 남자에게 사랑받는 딸, 보기 안 좋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토록 저를 원한다는데 아빠는 결혼을 전제로 잘 만나보라며 사람 좋은 웃음으로 허락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을 먹고 남자친구는 아빠를 모시고 목욕탕을 가는 봉사까지 합니다. 예, 네 남자친구 정말 적극적이다. 우리 딸 짝이 어디서 이렇게 뚝 떨어졌대? 아무래도 둘 다 결혼할 시기가 꽉 찼잖아요. 다급하기도 하고 얼른 가족을 꾸리고 싶은가 봐요. 아이고, 우리 딸 시집 가면 이 엄마가 너무 슬퍼서 어떡하지? 엄마는 그저 좋아 웃으시며 제 엉덩이를 톡톡 치셨어요. 그런데 전 속으로 한 가지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심란함을 감추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건 부모님께 그 당시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걸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남자친구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평범하게도 아닌 조금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나이가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하고 놀러 다니시느라 바쁘셨거든요. 아들한테 의지하는 게 무척 많아 보였어요. 직업이 공무원인데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심지어 고위공무원도 아니었고 동네 동사무소에서 일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 씀씀이가 조금 해프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저축은커녕 현재 30년이 넘는 18평짜리 임대 아파트에서 두 사람이 탈출하질 못했어요. 노총각이 되어가는 아들과 시어머니가 그 좁은 집에서 산다는 게 저로서는 솔직히 막 좋게 보이진 않더군요. 처음 먼저 인사를 갔을 때 허름한 집에 한 번 더 놀랐고 너무 오래된 집이라 그런지 좁고 벽지도 너무 바래져서 한눈에 다 들어올 정도였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은 인자하시고 인상도 너무 좋으셨어요. 그리고 절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어서 와요. 우리 아들이랑 연애해줘서 고마워요. 우리가 사는 꼴이 좀 부끄럽네요. 그래서 밖에서 만날까 했는데 실망하지 않았나 창피하네.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그리고 말씀 놓으세요. 그럼 그럴게요. 먼저 너희들 결혼하면 집도 얻어야 하고 이것저것 돈 들어갈 게 많을 텐데 걱정이다. 내가 사는 꼴이 이래서 아들 결혼하면 발벗고 좋아해야 되는데 요즘 마음이 편치가 않아. 어머님 그런 걱정 마세요. 앞으로 좋은 모습만 보이도록 노력할게요. 어머니는 저를 보는 내내 미안해 하셨어요. 어릴 적부터 홀로 남편을 키워오셨다면서 그래도 아들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착실하게 잘 자라준 것 같다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아주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나는 바라는 것 하나도 없으니 우리 아들 데려가서 훌륭한 가장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지켜봐 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혹시나 아들이 나쁜 길에 빠지거나 정신을 못 차릴 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라고도 하셨습니다. 달려가서 홍군형을 내줄 거라면서 말이죠. 이렇게 따뜻하게 저를 봐주시며 가진 건 없으시지만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정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 때문에 남편에 대한 믿음이 더 생긴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말을 내뱉을 때마다 유독 남자친구가 평소 입을 과묵하게 닫고 있는 겁니다. 식사를 다 하고 차도 한잔한 뒤에 집으로 오는 길에 제가 물었어요.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어머니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라서 말이야.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월급이 좀 작아. 그래서 앞서 결혼 전에 들어가야 할 돈이 많은 것도 사실이잖아. 뒤늦게 생각해보니 너무 준비된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말이지. 적당한 수준에서 준비하자. 나 그렇게 좋은데 안 살아도 돼. 아무래도 내가 모아놓은 수준에서는 월세방 작은 집에서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 너만 괜찮다면 내가 얼른 돈을 좀 더 모아서 좋은 곳으로 이사를 시켜줄게. 아무래도 홍기 놓치면 양가 부모님도 싫어하실 것 같기도 하고 장인어른 실망시켜드리기도 싫고 능력 없다는 이유로 결혼을 미루는 건 이 나이에 너무 한심해 보이잖아. 그건 그렇지. 저는 갑작스레 고민이 많아지더군요.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가 그렇게까지 준비가 안 되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만 좋다며 졸졸 쫓아다니고 제가 운영하는 학원 앞까지 찾아와 퇴근은 기본이고 매일 아침 출근도 시켜줄 정도로 지극정성이었어요. 처음에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말은 했지만 나중에 학원을 운영하는 걸 알고선 종종 와서 학원 차량도 운행해주고 제가 해야 할 청소도 대신해주고 굉장히 헌신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일단 예단, 예물 이런 건 둘째치고 신혼집을 남자 쪽에서 준비해야 하는데 말 그대로 월세방에서 시작하려니 저희 부모님 보기에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어떻게 둘러대야 할지 고민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결혼 시작을 하자니 저 역시 학원 운영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 무턱대고 결혼 자금을 보태자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게 프로포즈도 받고 서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집안끼리 오가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려니 갑자기 막다른 골목에 닿은 기분이 들었어요. 평소처럼 친정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제 표정이 안 좋았는지 아빠가 오셔서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 딸 무슨 고민 있니? 네? 아니요, 고민 없어요. 남자친구랑은 잘 지내지? 결혼한다고 서로 허락해달라고 인사 올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시간 참 빠르네. 그 집엔 인사는 다녀왔니? 네, 예비 시어머니께 인사도 잘 드렸고요. 딱히 반대하시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숨길 수 없는 일인 것만 같아 결혼하고 나서 월세방에 사는 우리를 들키기보다는 먼저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사실은요. 남자친구가 아직 결혼할 때 드려야 할 자금 사정이 완벽하지가 않아서 저희 월세방부터 먼저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결혼해서 맞벌이는 꼭 할 거고 조금씩 잘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공무원이라 그런지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뭐? 그게 말이 되니? 웬 월세방이야? 말도 안 돼. 너희들 신혼이야. 그 이야기를 듣던 엄마가 너무 놀라서 식사를 하시다 말고 소리치셨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신 아빠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으셨는지 갑자기 생각을 정리하시고는 하하하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딸, 그게 문제였어? 그래서 요 며칠 볼이 그렇게 쏙 들어갔던 거니? 그런 거라면 걱정 마라. 너희들 사정이 그렇다는데 이 아빠가 그거 하나 못 도와주겠어? 그래, 네 말대로 공무원이 벌면 얼마나 벌겠어. 아무래도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녀석이 그동안 사정이 있었겠지. 이 아빠가 도와주마. 네? 아니에요, 아빠. 전 그래도 저희 선에서 되는 대로 출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딸이야. 이 아빠 말 들어라.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줄게. 녀석, 나는 또 무슨 고민인가 했네. 하하하. 이렇게 아빠는 또다시 호탕하게 웃으시며 별일 아니라는 듯
제 고민을 넘기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아빠는 제가 일하는 학원으로 찾아오셔서 종이 한 장을 쓱 내미시더군요. 이 종이 한 장이 훗날 제게 엄청 큰 보험이자 벼랑 끝에서 매달리게 된 제게 동아줄이 되고야 맙니다. 말 그대로 제 분신 같은 종이었어요. 여기에 서명하면 된다. 아빠는 제게 작은 서류 한 장을 내미셨고 저는 흔쾌히 사인을 했죠. 그 안의 내용은 아마 나중에 깜짝 놀라지 않으실까 싶네요. 어쨌든 제가 사인을 다 하고 난 뒤 아빠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한두 푼이 아니라 걱정이 많았지, 딸. 이 아빠가 나중에 증여세까지도 문제없도록 다 처리하려고 한다. 법을 위반하는 짓은 하면 안 되지. 있는 사람들이 더 그러면 못 쓴단다. 그런데 나도 이렇게 도와주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너도 잘 사는 거 꼭 보여줘라. 손주 손녀 여럿 낳고 그때는 아빠가 더 많은 걸 지원해 줄 테니 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결혼해서 행복하게만 살아줘. 아참, 그리고 아직은 결혼 전이니까 집은 네 명의로 하는 게 좋겠다. 네, 아빠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지, 아빠가.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당시 필요했던 돈이 9억. 결국 아빠 때문에 집을 장만하게 됐죠. 그 당시 아빠는 재력이 좀 있으셨고 현금도 은근 모아두신 게 많아서 집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에 별 무리가 없으셨어요. 저희는 그렇게 의도치 않게 친정아버지의 도움으로 신혼집도 좋은 곳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빠도 남편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때만큼은 정말 싹싹하게 부모님한테 잘했고 제게도 잘했거든요. 그리고 워낙 사교성이 좋아 내성적인 우리 집안에 활력을 주는 그런 존재여서 특히 엄마가 더 좋아하실 정도였죠. 일이 한 방에 해결되자 신랑의 안색이 전보다 더 화사해지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우여곡절 끝으로 결혼식까지 무사히 치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끝나자마자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뭐? 당신 친구들한테 들어온 축의금까지 다 가져가셨다고? 내가 그러라고 했어. 어차피 장인어르신 쪽에서 들어온 돈 많잖아. 우리랑 비교도 안 될 텐데 왜 그래? 아니, 그래도 결혼식만큼은 우리가 받은 축의금에서 해결하려고 했지. 에이, 여보한테 들어온 걸로만 해도 예식장 비용이랑 음식값 다 충당되지 않아? 나한테 말은 해줄 수 있었잖아. 동의는 구했어야지. 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안 그래도 나 이제 장가 가면 엄마 생활비 줄 사람이 없어요. 넌 그렇게 짜게 굴고 싶냐? 맞는 말이긴 했어도 결혼식 입장한 순간 제 남편이잖아요. 제 남편의 돈을 제게 상의도 없이 가져가셨다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더군요. 저는 정신없는 와중에 기분이 은근 상하긴 했어도 좋은 날 얼굴 구길 수 없어 좋게 넘어갔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고 신랑 친구들과 제 친구들이 3, 4, 5 모여서 술잔을 기울였어요. 원래 요즘 피로연은 안 하는데 저희는 싱글 친구들이 꽤 많아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부러 열었더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는 술마다 거하게 마셔대는 남편은 결국 취하더니 친구들 앞에서 목에 힘을 주는 겁니다. 야, 이 새끼들아, 우리 장인어르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아이고, 그래, 부럽다, 부러워. 나 11억짜리 아파트 사는 놈이야. 여기서 나보다 비싼 아파트 사는 새끼 있냐? 저는 그 순간 놀라서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남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나올 대목이나 주제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유치하기 짝이 없는 독백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결혼식장에 참석한 대부분이 저희 아버지가 어느 건설회사를 운영하는지 모르고 참석했을까요?
그런데 굳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더군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해주신 아파트가 얼마인지, 굳이 그게 왜 마치 자기 것인 것 마냥 친구들과 자신을 돈으로 비교하며 남을 아래로 내려가는지, 그날은 술에 많이 취한 남편을 그저 말리지도 못하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난 뒤 아이를 갖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지만 아이가 쉽게 들어서질 않았어요. 친정 아빠에게 약속한 것도 있고 얼른 잘 사는 거 보여드리려면 화목하게 가정을 꾸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몸이 워낙 약한 것도 있었고 자궁에 물혹이 있었는데 그걸 이유로 임신이 조금 힘들다는 이야기를 병원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신랑은 위로가 아닌 은근 불평과 타박을 주더라고요. 이래서 여자들은 일찍 결혼하고 애도 일찍 낳아야 돼. 나이 들어서 결혼하면 애 갖기도 힘들고, 에휴, 우리 어머니 또 엄청 실망하시겠네. 그래서 병원에서는 아예 가망이 없다는 거야? 말이 너무 심하다. 내 건강상 아이 갖기가 힘들다는 건데 그게 다 내 잘못도 아니잖아. 피곤해. 말대꾸하지 말고 가서 저녁이나 빨리 차려줘. 저 역시 학원 일에 아이를 갖기 위해 들락거리는 산부인과에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전과는 다르게 슬슬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남편에게 실망스럽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사람이 모든 게 완벽할 수 없으니 서로가 이해하며 살아야 한다는 아빠의 말이 떠올라 부부싸움을 할 때면 제가 한 번 더 양보하는 마음으로 지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1년 정도 지나자 갑자기 아빠의 사업이 크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하게 기울기 시작하는 친정일까지 신경 써야 해서 나날이 우울한데 어느 날 남편은 한술 더 뜨더군요. 근데 장인어르신 회사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대? 빨리도 물어본다. 많이 힘들어. 아무래도 부도 처리 나던지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매각하던지 둘 중 하나일 것 같아. 아유, 답답하네. 하여튼 이래서 나이 들면 사업하면 안 된다니까. 머리가 늙어요, 늙어. 젊은 사람들한테 일 좀 넘겨주고 그러시지. 하여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말해? 아빠만큼 일 많이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 거지. 넌 왜 내가 말만 하면 그렇게 말대꾸를 못해서 안달이냐? 아이씨, 밥맛 떨어지게.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내던지듯이 내려놓고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아빠의 회사가 휘청거리는 게 아빠 탓이 아니라 외주를 준 업체들이 자꾸 돈을 먹고 공사는 진행을 못하고 또 그 사이에 사기꾼이 끼어드는 바람에 일이 복잡하게 된 거였거든요. 알면서도 저렇게 말하는 남편의 심보가 도통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얼마 가지 않아 아빠의 회사는 지역 뉴스에 크게 나올 정도로 알려졌고 큰 회사에 매각되어 다행히 마무리는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빠는 몇 가지 소송에 휘말리셨고 살던 집마저 정리하셔야 했어요.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어릴 적부터 아빠가 직접 지으신 주택이라 정리할 때도 많이 아쉬워하셨거든요.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소송 때문에 법원 근처에 가실 일이 많아서 그쪽 근처에 30만 원짜리 월세집을 얻으셨어요. 차라리 일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 그 근처에서 지내시는 게 일 처리하기 몸이 편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전 친정을 위해 걱정하고 들여다보기를 원했던 것과는 달리 신랑은 아빠가 결국 살던 집까지 처분하고 월세방으로 이사가는 날에도 들여다보지도 않더군요. 너무 서운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얼마 후 아빠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제가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된 날이었습니다. 매해년 거창하게 먹지 않아서 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모님이 이사하신 월세집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늦어도 저녁 8시면 들어오는 신랑이
그날따라 문자 답장도 늦고 귀가를 안 한 거예요. 전화를 걸자 뒤늦게 받은 신랑이 하는 말이 나 늦어. 왜 이렇게 전화를 해대?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말하며 짜증을 내길래 저는 괜히 아빠 생일에 너무 호들갑 떠는 것 같아 좋게 설명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오빠, 오늘 아빠 생신이라고 몇 번을 말했잖아. 매해 잘 챙기더니 오늘은 많이 바쁜가 보네. 알겠어. 나 혼자 다녀와도 되지? 갔다 와. 바빠. 끊어. 라며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군요. 일방적으로 끊어진 전화기만 쳐다보다 결국은 혼자 일어섰습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아빠 생신에 같이 잘 오던 남편이 안 보이고 저 혼자 들어서니 아빠가 조금 실망하는 눈치셨어요. 무슨 사정이 있어도 생일만큼은 서로가 바빠도 꼭 챙기자는 말에 얼마 전 저희 신랑 생일에도 어려우신 사정에도 불구하고 한우로 외식을 시켜주셨거든요. 그리고 선물까지 챙겨주신 아빠에게 제가 얼마나 죄송스럽던지요. 그리고 남편 생일을 챙기는 저희 부모님의 모습을 그날도 남편은 그다지 좋아하는 눈치가 아닌 겁니다. 돈도 없는데 뭘 이런 걸 사셨냐면서 부모님 무안하게 던지는 말에 저희는 집으로 돌아와서 부부싸움을 크게 했어요. 친정 아빠가 재력이 있을 때는 그렇게도 잘하더니 이제 사업이 휘청거리는 모습이 보이자 아빠를 무시하는 언행과 월세방으로 이사했을 때는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는 모습에 말이죠. 전 슬슬 마음속에 앙금이 쌓여갔나 봅니다. 그렇게 쌓여가는 위태로운 감정을 숨기고 저는 친정에서 아빠와 엄마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조촐하게 생신상을 차려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시콜콜 아빠에게 말하기도 싫어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은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겸사겸사 아빠가 소화도 시킬 겸 집에 데려다 주신다길래 아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저희 집에 들어가셔서 커피랑 과일이라도 좀 드시고 가는 게 어떠세요? 그럴까? 우리 사위는 오늘 많이 늦는 거니? 모르겠어요. 얼마나 늦을지. 올라가요, 아빠. 그러자. 아빠랑 저는 서둘러 주차를 하고 저희 신혼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서도 사실 예상도 못했는데 현관문을 열자 이상하게 느껴지는 집안 온기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어리둥절해지더군요. 그리고 어디선가 고기를 굽는 냄새가 슬슬 나는 겁니다. 아빠랑 저는 황당한 표정으로 서로 눈을 마주치다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글쎄 시어머니가 오셔서 언제부터인지 신랑이랑 고기를 구워 드시고 계신 겁니다. 전 순간 기분이 너무 나빠서 시어머니에게 인사하는 것도 까먹었어요. 대뜸 지금 뭐해? 라고 말하니 남편이 친정아빠랑 들어서는 저를 보며 떨떠름한 얼굴로 일어서는 겁니다. 아, 왔어? 장인어르신도 모시고 왔네? 시간이 늦었는데 왜? 이 늦은 시간 본인 어머니는 모시고 삼겹살도 구워 먹으면서 10시도 안 된 시간에 지 장인어른이 들어오는 건 눈치를 주는 겁니다. 사돈 어르신도 계셨군요. 안녕하십니까? 장인어르신이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시어머니는 젓가락만 물고 아들이랑 똑같은 표정만 지은 채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전 도무지 그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는 거예요. 우리 아빠 생일이라서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니까 어머니 모시고 식사한 거야 지금? 왜? 문제 있어? 참 기가 막히더군요. 남편의 이런 행동들에 서운함을 넘어서 저는 괘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분위기가 삭막해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는지 저희 두 사람을 말리면서 이만 돌아가겠다고 말하시는 겁니다. 마중에 드리고 온다는 말과 함께 다시 1층으로 내려갔어요. 나 아빠 마중하고 올 테니까
다 먹었으면 깨끗하게 치워놔. 뒤돌아 현관에서 신발을 구겨 신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갑자기 차오르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나오더군요. 아빠는 제 마음을 아셨는지 어깨만 토닥이면서 둘이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는 말만 하시는데 어찌나 마음이 속상한지 말로 표현이 안 되네요. 지금까지도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아빠가 운전석에 다시 올라타시는 것까지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휙 돌리는 겁니다. 제 눈에 그 순간 남편이 보였어요. 굉장히 화가 난 얼굴을 한 남편이 제 뺨을 갈기더군요. 전 순간 돌아간 고개에 너무 황당해서 천천히 남편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러자 반대편 손으로 제 머리를 퍽 하며 치며 욕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감히 시어머니가 와서 식사하고 있는데 뭐? 다 먹었으면 깨끗이 싹 치워? 인연이 말이면 단줄 아나. 야, 너같이 애도 못 갖고 나이 많은 년 데려다가 결혼해줬지. 월급 타다 줘. 번듯한 부부 노릇 해줘.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그 순간 저는 뻥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이따금 다혈질인 것도 알고 말을 노골적으로 하는 것도 결혼해서 잘 알았지만 제 아빠 앞에서 이런 식으로 굴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네,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내 앞에서. 아빠가 운전석에서 내려와 신랑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얼굴을 날리셨어요. 순간 휘청이며 뒤로 나가 떨어진 남편이 일어나서 악을 쓰는 겁니다. 지금 저 때리신 거예요? 장인어르신? 당신 내가 가만 안 둬? 자네가 지금 내 딸을 먼저 때린 거 아닌가? 제 와이프 제가 단속하겠다는 게 뭐 문제입니까? 그리고 왜 자꾸 이 사람 불러내는 거예요? 이 사람 학원 운영해서 버는 돈 별로 없어요. 지금 혹시 손 벌리려고 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지. 가만 계세요. 제가 맞은 거 맞은 거니까 일단 이건 경찰 불러야겠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늘 아빠 생신이라고. 저는 악을 쓰고 소리를 질러도 남편은 미친놈처럼 자기 말만 할 뿐 정말 쇼를 하고 있네. 이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밤늦게 출동한 경찰들이 상황을 정리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을 하고요.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날이었어요. 더 나아가 저희 남편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덧붙여서 장인어른에게 접근 금지 신청까지 했더군요. 미쳤어? 대체 어떡하려고 그래? 나 이렇게는 못 살아. 난 이혼할 생각 없고 나갈 거면 너 혼자 꺼져. 듣는 둥 마는 둥 발가락이나 주물거리며 TV를 보고 있는 남편을 두고 전 짐을 싸서 그대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월세방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울면서 엄마에게 그동안 남편이 아빠 사업 망하면서 시작된 구박과 막말들을 다 말하자 무척 속상해 하시더군요.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그날 있었던 일을 이후로 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제 생각이 많이 나셨나 봐요. 짐을 싸서 나온 저를 보고 이혼을 막지도 않으셨어요. 나 그런 개차반 같은 새끼랑 사느니 차라리 엄마 아빠랑 늙어 죽을래. 엉엉 울며 지난 날에 대한 한탄을 하는데 아빠가 어디선가 서류 하나를 꺼내오셨습니다. 겉에는 어떤 변호사 사무실 주소와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봉투 겉면을 보는데 언젠가 아빠가 결혼 전에 집을 사면서 도움 주실 때 내미셨던 종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고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9억이라는 돈을 그 당시 해주실 때 증여세 문제로 받아두신 서류였던 거죠. 그리고 아빠는 제게 잘 사는 모습을 꼭 보여달라며 인자한 웃음으로 저를 응원해 주신 날이기도 했습니다. 사람 됨됨이 좀 보고
이후에 너희가 잘 사는 걸 내 눈으로 보면 그때 꼭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다. 아빠는 차용증을 들고 엄마와 저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접근 금지 신청 때문에 올라가지 않으셨고 엄마랑 제가 차용증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니 볼만 하더라고요. TV에서 방영하는 막장 불륜 드라마 틀어놓고 낄낄거리며 치킨에 맥주에 굴러다니는 소주병에 장모가 들어왔는데도 흘깃거리면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희를 소닭 보는 남편의 행동에 화가 치밀어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꾹 참고 손에 있던 차용증을 빼앗아 모로 누워있는 남편 얼굴에 들이밀었어요. 아이씨, TV 안 보여. 짜증나게. 제대로 보는 게 좋을 텐데. 이게 뭔데? 종이를 확 빼앗아간 신랑이 자세를 고쳐 앉고 안의 내용을 한동안 빤히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죽일 기세로 보는 겁니다. 그 순간 엄마는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하신다고 휴대전화를 꺼내셨어요. 너 이게 무슨 개수작이야? 어디서 내가 이런 거에 속을 줄 알아? 차용증이라니 말이 되냐? 네가 결혼하면서 해온 집 아냐? 네가 능력 안 돼서 내가 해결했다고 생각은 안 해? 그리고 기억 안 나? 이 집 내 거야. 잊었나 봐. 결혼하면 재산이 다 반으로 갈라지는 건 줄 아나 본데 빚도 절반이야. 이야, 이 개 같은 년이 너 어디서 갑자기 이런 걸 만들어 왔냐? 내가 속을 줄 알아? 거기 공직 날짜 안 보여? 눈깔 뒀다가 어디에 쓸래? 뭐? 이게 진짜... 내가 지금은 너랑 법적으로 부부라. 오늘은 우리 엄마 아빠 집에 가서 잘 거지만 조만간 짐 싸서 나가. 내 집에서 당장 꺼져. 저는 그 순간 남편 손에 들려있던 차용증을 확 빼앗아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격하게 제 몸을 바닥으로 밀치더군요. 친정엄마가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보게 하는 건 제 속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재빠르게 엄마가 경찰에 신고해 주셔서 큰 사고는 모면할 수 있었어요. 2번의 가정폭력이면 이혼 사유가 충분했어요. 저는 이혼을 결심했을 때 변호사와 이미 상담도 다 끝낸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귀책 사유가 너무 많았고 위자료도 줄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경찰들이 와서 상황을 제지하자 남편도 어쩔 수 없는지 제게 더 이상은 달라붙지 못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넋이 나가 있는 남편을 두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 댁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몸이 바닥으로 나뒹굴어진 제 몸을 살펴보시느라 여념이 없으셨고 아빠는 분노에 치를 떠셨습니다. 차용증을 읽고 자리에서 일어나 새하얗게 질린 얼굴이 떠오르네요. 그놈 종종 친구들과 통화할 때도 집값이 몇 천 올랐다며 애국가 외우듯이 말하는 놈이었거든요. 본인 힘으로 이룬 집도 아니면서 맨날 부동산 어플 들어가서 오늘은 여기가 얼마네 저기가 얼마네 따져대는데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고 IQ가 이 정도면 붕어 수준 아닌가요? 그 집의 명의는 심지어 저 단독으로 되어 있는데도 저런 행동은 뭘 믿고 저러는 걸까요? 저는 그날 밤새 잠에 들지 못했어요. 화가 쉽게 안 풀리는데 속병이 날 것만 같더라고요. 그런데 새벽 2시쯤 누군가 친정집 현관문을 쾅쾅 세게 두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 현관으로 다가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글쎄. 장인 어르신, 접니다. 사위 문 좀 열어주세요. 자네가 날 접근 금지 시켜놓고 이게 무슨 경우인가. 당장 돌아가게. 제가 와이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와이프 데려갈게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일도 많고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실수가 많았습니다. 장인 어르신, 제발 화 좀 푸시고. 이 아이 미친놈아. 난 네가 해달라는 대로 지켜주는 거잖아. 당장 돌아가. 안 그러면 경찰 부르겠네.
자네가 그랬던 것처럼. 장인어르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 당장 9억이 어디 있습니까요? 예? 그 집에서 나가면 저희 두 사람 살 곳이 어디 있다고요? 참 기가 막히더군요. 이 와중에도 제가 남편이랑 이혼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황당해서 욕을 내뱉으려는 순간 엄마가 소금 한 바가지를 가지고 나와 무릎을 꿇고 있던 남편의 머리 위로 쏟아 붓더라고요. 재수 없으니 당장 꺼지라고. 너 내 딸 그렇게 개패드 패놓고 그딴 소리가 나오나? 이 배은망덕한 새끼를 봤나? 마음 같아선 나도 너처럼 똑같이 굴고 싶지만 인간이 짐승처럼 굴면 되겠나? 당장 꺼져! 남편은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해 결국 집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돌아갈 때까지 다행히 경찰들이 잘 보시더라고요. 이미 저는 남편에게 가정폭력에 노출된 게 2번이나 되어서 그런지 끝까지 혹시 집 주변에 맴돌지 않는지까지 보시더군요. 집행유예까지는 아니지만 벌금 300만 원이 남편에게 떨어졌고 지금은 그 벌금도 낼 돈이 없어서 빌빌거리며 살더라고요. 그 차용증을 계기로 저는 벼랑 끝에 내몰렸던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을 청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혼까지도 아주 일사천리로 끝나버렸어요.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몇 번이나 조정기간 중 제게 무릎을 꿇었고 또 저희 친정 부모님을 찾아와 사정을 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세 모두 그 사람이 하는 사과를 진심으로 받을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그 집을 팔아서 아빠에게 빌렸던 9억을 바로 갚았어요. 월세방에 살지 마시고 좋은 집으로 다시 들어가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피땀으로 일궈놓으신 돈을 그런 식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말이죠. 그놈은 시어머니가 살던 임대 아파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집 대출 낀 거 해결하고 남은 돈 얼마 되지도 않아서 쥐어진 게 없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얼굴을 보이지 않더군요. 기생충처럼 저 없을 때마다 신혼집에 들어와 몰래 식료품도 빼가고 친구분들 데리고 와서 술판 버렸던 적도 있거든요.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게 지금 생각해보니 후회되네요. 선악의 행위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있다는 걸 왜 본인이 직접 행동하고 겪었으면서도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저희 친정아빠가 저만 생각해서 9억을 해준 게 아니라 본인이 어른들께도 잘하는 모습에 신용이 생겨 신혼집을 구할 때도 턱하니 도와주신 건데 말이죠. 아빠가 운영하시던 건설회사에 대리님과 인연이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분께 종종 남편의 소식을 듣는데요. 세상에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땅 투기를 했다네요. 아마 그것도 집꼬리도 안 되는 월급 갖다 주면서 뒤로 빼돌린 돈 모아서 한 겁니다. 그 투기가 딱 걸려서 지금 모가지 댕강 날아가게 생겼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제 속이 개운하던지. 저는 이제 사람을 대할 때 너무 과도하게 호감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조금 경계를 갖게 되는 습관이 생겼어요. 의심하는 버릇 나쁘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크게 이혼을 겪어보니 그렇게 되네요. 지금은 친정 부모님과 저 이렇게 셋이서 전망 좋은 신도시 아파트에 들어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빠는 법적으로 걸렸던 소송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셨고 주변 인맥이 좋아서 그런지 종종 같이 다시 사업을 하자고 들이대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곧 다시 불끈하시며 일어나실 거라고 믿어요. 요즘은 정말이지 좋은 예감만 들어요. 저는 이제 곧 다시 직장으로 출근해 즐겁게 일에 정신을 쏟아부으려고 합니다. 저녁에는 부모님 모시고 맛있는 저녁도 먹을까 해요. 여러분들도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